자,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가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결국에 복지국가는 우리가 구어체로 온다면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이끌어지는 국가 형태를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기본 전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는 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자유라는 단어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의 적극적 개입도 반영되는, 보통 우리가 혼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교재로 복지국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가는 언제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산업 과정에서 초래한 다양한 문제, 초래한 다양한 등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등장했다. 결국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됐는가? 우리는 저마다의 노력과 저마다의 능력으로 저마다의 가격을 결정하는, 저마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즐거움, 쾌락을 추구할 때 고통을 스스로 감내함으로써 쌓은 능력,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내 몸값을 결정하는 필드를 시장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적어도 완벽하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본주의가 산업과 과정에서 초래한 다양한 폐해를 보통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양극화, 독점 자본주의, 또 이런 등 공공재의 생산, 미비 이런 등등으로 나와 있는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국가의 형태인데, 바로 국가 개입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됐는데 말로 사용한 사람은 짐메른이라 하고 최초로 문자한 사람은 템플 주교라고 한다는 거 한번 배경 지시로 봐주시고, 결국에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이런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그래서 문장들 많이 있습니다만 5번 보실까요? 5번 보시면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국가, 그것을 국민적 최소한이란, 내셔널 미니멈이란 국민적 최소한 이상을 보장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복지를 제거하고 소위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을 최소한의 의인하고처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국가, 또는 국민적 최소한 나와 있죠. 국민적 최소한을 책임져주는, 국민적 최소한 이상의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이래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학자들마다 원어를 번역하는데 좀 오류가 있습니다만은 뜻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복지국가의 특징 쭉 읽어보시면 되죠. 빈곤 소멸 또는 빈곤의 감소, 또는 소득 분배, 또 평등 구현, 완전 고용 실현, 사회보장 충실, 혼합경제. 혼합경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지국가는 혼합경제. 그 때문에 시장 질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의 적극적 개입도 같이 반영하는 이런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혼합경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지국가 유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번 다룰 때가 있습니다. 복지국가 유형을 퍼니스와 틸턴은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또 사회복지국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러면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보수주의형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 에스핑 앤더스처럼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등등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복지국가를 분류할 적에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 할 적에 이런 등 이건 하나의 예로 들어보는 겁니다. 예로 볼 적에 얼마나 시장에 예속되어 있느냐. 시장에 예속되어 있다면 국가의 개입의 비중보다는 시장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유주의형 복지국가라고 할 겁니다. 얼마나 정책이 조합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조합주의라고 해서 노사정 3자 합의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또는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의 주도하에
소수의 힘 있는 이익단체들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이끌어간다는 국가를 조합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국가의 정책이 조합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따지는 것이 바로 하나의 기준이 되고, 또 그러면 노동자 집단이 얼마나 정치 세력화되어 있느냐, 또 그런가 하면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얼마나 통합되어 있느냐, 이런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국가 유형을 나눠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래 제시하고 있는 복지국가 유형은, 이건 에스핑 앤더슨, 에스핑은 두 사람이 아니, 에스핑 앤더슨에 의해서, 안데르센, 독일어로 쓴다면 안데르센, 이렇게 영어로 쓴다면 O를 써가지고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하는데, 독일어식으로 한다면 에스핑 안데르센에 의해서 제시된 복지국가 유형이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조합주의형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를 기준으로, 탈상품화, 또 사회계층 분류, 또 1997년에는, 몇 년 후에는 1990년에는 탈상품화와 사회계층 분류의 정도를 가지고 복지국가 유형을 나눴지만, 1997년에는 탈가족화, 탈가족화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복지국가 유형을, 이런 등을, 또 그 외에도 하나 더 넣는다면 바로 이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국가의 정책이 조합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를 가지고도 역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했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등등 기본적으로 탈상품화, 탈가족화, 계층분류, 이런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자유주의형, 조합주의형, 사회민주주의형을 나눴다. 조합주의형을 보수주의형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필요성은 무조건 나온다. 이건 무조건. 왜? 복지는 국가가 맡아야 하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 해석해서 왜 복지는 시장이 맡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복지국가 필요성, 복지국가 유형성,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맡아야만 하는가를 근거를 대라는 것을 보통 7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여기 나와서 한꺼번에 써보겠습니다. 공공재적 성격, 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또 그런가 하면 복지의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또 복지에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도덕적 해이, 또는 역선택. 또 그런가 하면은 규모의 경제. 또 뭐가 있나요?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 상호전성, 복지 관련 위험, 복지에 관련된 위험의 비독립성 또는 상호의존성, 이런 등등을 근거로 해서 복지는 국가가 맡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복지는 시장이 맡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재에서는 이 복지의 필요성을 가지고 쭉 해서 많은 설명을 제가 붙였습니다만, 먼저 제목으로, 자, 여기 한번 적어보셨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먼저 왜 복지는 국가 복지해야 되는가? 이때 국가는 넓은 개념이죠. 왜 복지는 국가가 맡아야 하는가? 이때 국가의 넓은 개념으로 중앙정부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보통 지방으로 넘어온, 그래서 지방 이양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국가는 넓은 개념입니다. 먼저 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재활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복지는 국가가 맡아야 된다. 공공재적 성격을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그 바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데, 비배제성. 이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특성으로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진 이런 재화 같은 것은 시장에서 아무리 필요한 사람이 많아도 시장에서는
절대로 만들어내지 않을 거예요. 그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공재적 성격,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복지는 시장에서는 안 만들어진다. 국가가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의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뭐 익스터널리티 이렇게 되어 있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런 어떤 영향력이 발생할 때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사람 타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외부 효과,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효과를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긍정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그러면 대가가 지불되지도 않는데 내가 미쳤다고 뭘 만들어내서 제공하겠습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리 이런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만들어내지 않아요. 미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손해를 입히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이런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용납이 될 수가 없고 아무리 그것이 필요하다 해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국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맡아야만이 바로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보 선택의 중요성. 정보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어찌 보면은 정보의 복지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편중되게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그것도 양극화라고 극자라는 단어가 있어도 누구는 대부분을, 누가는 대부분을, 나머지는 극히 미미한 만큼을 깎게 된다면 우리가 구현하는 평등의 가치를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당연히 능력 있는, 우리가 부자라고 그러죠. 정보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학력을 가진 자, 가진 자를 우리가 부자라고 설명을 하고, 갖지 못한 자는 빈자라고,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것을 계급 논리로 본다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그것 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배계급이라고 하는 것이고, 갖지 못한 자는 피지배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등 구현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시장에서는 논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화가 시장에서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 질과 가격에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누구만 가지고 있고 그 누구만은 아주 소수만이 갖고 있고 대부분은 아무런 정보가 있지 않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범국민적 사업이라고 하는 국가의 복지 사업을, 국가적 범국민적 사업이어야 될 복지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누구나 다 똑같은 정보의 질, 양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해서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선택의 중요성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서는 편중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맡아야 모두에게 고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때, 어느 한쪽에만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없는 쪽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바로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의사들이 이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진료에 대한, 요즘 글도 많은 우리말로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라틴어로 진료 소견서를 쓰면서 아주 어렵게 하고 말을 뭔가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그 알아들은 것이 내가 정말 알고 알아들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MRI를 찍어라, CT 촬영을 해라, 뭘 해라 한다면 뭐 거기다 이유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또는 전문적인 이런 정보는 의사만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환자라고 부르는 클라이언트 집단에는 그러한 제대로 된 정확한 이런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보단 제대로 되지 못한 이런 정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국가가 개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역선택의 문제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선택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국가는 이런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이나 의료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역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뭐 사범에서 나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덕적인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고 도덕적 의무감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의무감 속에 해야 될 생각이나 행동을 해태하는, 게을리하는 이런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사를 적에 1795년 스피넨랜드법을 하면서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은 스피넨랜드법이라고는 최저 생계 보장, 임금 보조에 관련된 영국의 복지법은 스피넨랜드법이 1795년. 사실은 빈민들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그것도 극빈 근로자 가구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선의의 개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이 직장은 다니는데 그 월급이나 소득이 너무 적어서 세금 낼 만큼도 못 든다면 그 내지 못하는 만큼을 소득 보조 같은 개념으로 채워주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스피넨랜드법인데 그걸 악용해서 일부 악덕 자본가들은 임금을 자꾸 삭감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10,000원일 때 5,000원 주는 사람에게는 5,000원을 정부가 채워주는 것이고 3,000원 주는 사람에게는 7,000원을 사업주 대신 채워주기 때문에 5,000원을 주든 3,000원을 주든 결국에 네가 받아가는 건 똑같이 10,000원은 받아가지 않냐. 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악덕 자본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의 영속화를 도모하듯이 임금을 자꾸 삭감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게 도덕적 해이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근로자는 이렇게 국가가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자기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더 많은 소득을 또 올리고 그래도 자립자활 하도록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받는 돈이야 최저임금선만 받으니까 더 이상 뭐 땀 흘릴 필요 있나? 라고 해서 근로를 태만히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바로 그런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누가 개입해야 한다?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그래서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 상호우전성. 우리가 본다면 위험 발생 그러면 단순히 어떠한 경기 침체가 왔다 해서 기업의 구조 조정이 있다. 그러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많은 사람들은 실업만 생각을 하는데 그로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시작된 실업자의 발생의 범위는 또한 시장경제의 침체, 시장경제의 침체는 수요의 감소, 수요의 감소는 물가의 하락, 물가의 하락은 또 다른 구유의 소위 기업의 구조조정, 또 다른 실업자의 등장, 또 다른 모습의 통화량의 감소 이런 것이 계속 반복순환되면서 서로의 영향을 미치게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시장에서는 한 칸, 두 칸 정도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문제를 그 연결선을 잘라줄 수 있지만 이런 것처럼 순환 반복적으로 거대하게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위험은 시장에서는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서야 돼요? 거대한 공권력이라고 하는 국가 정도나 나서야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는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 또는 상호 우전성 때문에 국가 수준이 아니고서는 막아낼 방법이 없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실업보험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규모의 경제.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제공하는 산물의 또는 재화의 종류를 단순화시키게 되고 그 양을 단순화시키게 되면 단위당 단가가 약해지면서 그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이 다양한 제공자, 다양한 수요자와 연결되어서 제공되고
또 이것을 이용되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국가 수준이 나서야 그 단가, 단위당 원가를 낮춤으로써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훨씬 더 높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 투입량의 증대에 따른 생산비 절약 또는 수익 향상의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통 대규모 경영의 이익이라고 한다. 바로 이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규모의 경제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단위당 분명히 규모를 생산 규모를 증대시키면 단위당 원가는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맡겨두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독과점의 이익을 기업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문제. 그래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폐해, 독점의 폐해라고 하는 더 큰 폐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라고는 이로운 이런 그 경로가 있다면 그것을 국가가 맡아서 그것을 선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왜 복지는 국가가 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공재적 성격의 비경합성, 비배제성, 또 외부 효과로서 의도치 않은 이익을 주거나 해악을 끼치는 일을 막아주는 일, 또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정보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그러죠. 또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나 또 그런 거에는 복지 관련 위험의 상호 의존성, 또 규모의 경제 이런 7가지를 가지고 해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왜 복지는 국가가 맡아야 하는가라는 관점. 아니면 반대해서 그래서 왜 복지를 시장이 맡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복지국가의 변천 과정 그러면 복지국가가 등장하는 것은 1930년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복지의 발달사, 그거를 영국의 복지사를 적에 영국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약영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소국가에서 적극국가로 이렇게 전환되었다고 설명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미국은 1929년 세계대 공황을 계기로 30년대로 넘어오잖아요.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사회보장법 등의 이런 단어를 통해서 복지국가로 전환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 이전은 소국국가, 약영국가, 자유방임주의 체계라고 설명한 데 비해서 1930년대 이후는 복지국가의식이 적극국가의식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복지국가의 팽창기 그러면 복지국가의 팽창기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같은 1950년대 이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45년부터 70년대까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불리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복지국가 팽창기. 사실은 이보다 더 당긴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1930년대부터, 영국은 1940년대부터 이렇게 당길 수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렇게 1950년대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시기에는 하는 등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국가, 자본, 노동 간에 형성된 화해적 정치 구조가 그대로 지속되어 그래서 경제성장, 완전고용, 복지국가를 한묶음으로 하는 동의의 정치가 장기화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의의 정치. 그런데 이런 그 복지국가의 팽창이라는 꽃을 피우는 복지의 황금기가 상상치도 못했던 사건에 의해서 주저앉기 시작하지 침체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 자,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어떤 이런 과정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4단계.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이제 상세하게 적었습니다만 복지 제도의 포괄성, 수혜자의 보편성. 제도의 포괄성, 수혜자의 보편성, 또 혜택의 적절성, 또 혜택의 재분배성. 자, 이 네 가지를 복지국가 발전의 4차원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다뤄지지 않았지만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라도 출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제도의 포괄성, 수혜자의 보편성, 혜택의 적절성, 혜택의 재분배성.
이 분배와 재분배는 다릅니다.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을 분배라고 하는 것이고,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일한 만큼의 나눈 것 외에 다른 것을 원인 삼아서 나눔을 실행하는 것을 재분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일할 수 없었던 그 배경을 따져서 나이 먹어서 아니면 장애라고 아니면 성별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이런 사람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나눔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은 재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복지국가의 위기기. 당연히 복지국가의 위기기라는 것은 뭐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복지국가의 위기기라고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스태그플레이션, 정부 실패, 국가재정의 위기, 또 그로 인한 의존성 심화, 도덕적 해이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바로 이 복지국가 위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73년 5.1 쇼크라고는 석유 파동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 자본, 노동 간의 화의적 정치 구조가 치명적 균열을 가져왔다라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복지국가의 위기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바라보는 관점은 그 소위 이념에 따라 다르고 있습니다만 신보수주의적 관점에서는 정부가 너무 지출 정책을 과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소위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는 긴축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소위 자본주의의 자기 모순 때문에 복지국가의 위기가 동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평등구현의 사회주의로 전환시키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실용주의적 프라그마티즘의 입장에서는 시행착오적 과정에서 잠시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해도 시행착오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체제 내에서 좀 기다려준다든지 좀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나가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이쪽 보수, 신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원인은 과도한 지출이니까 그것을 긴축 정책으로 전환시키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이제는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복지국가의 재편이라고 합니다. 복지국가 재편기는 1980년대 이후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영국에서 먼저 1979년에 대처리즘, 미국에서 1980년 레이거노믹스, 1981년 일본의 나카이 소네의 경제정책,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두환 50 정권의 등장, 이런 것 등이 바로 1980년대인데 기본 정치 또는 복지 이념은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연방주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복지국가의 재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냥 내용까지 좋습니다. 보통 슌페테리안 워크페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슌페터가 주장했던 이런 것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이런 것인데 웰페어가 아니라 복지국가의 개편을 이끌어가면서 웰페어에서 워크페어로 근로 연계복지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 슌페터를 중심으로 한 워크페어 시스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케인지안 복지국가 시대에 이끌어갔던 이런 것과는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 신보수주의, 또 근로연계복지, 이게 바로 워크페어죠. 또 기업에 의한 자본주의의 문제 해결, 기업에 의한입니다. 또 노동의 유연성, 인적 자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분, 또 여기 창조적 파괴 이론, 기업가 정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 이론, 또 국가 개입의 축소나 기술 중심의 사회, 이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웰페어에서 전환된 워크페어 국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복지국가 재편기의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워크페어만 봤지만 워크페어의 특징을 슌페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지국가의 재편은 역시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스칸디나비아의 길,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 감축의 길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보자는 거 아니고 우리는 신자유주의 길은 앞에서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이라고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연결지어서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로 설명되는
바로 네이거노믹스와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되어 있죠. 친기업인 정책 같은 이런 내용도 있고 그에 비해서 스칸디나비아의 길,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길도 있고 자, 너무 상세한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유럽 대륙의 노동 감축의 길도 있다. 그중에 우리가 시험 범위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연방주의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된다.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읽어봐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복지국가 발달이론 제3의 길은 우리가 영국의 복지사에서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안토니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이미 선수학습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복이기 때문에 복습해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제3의 길, 영국 복지사에는 제3의 길, 안토니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하고 토니 블레어가 정치 노선으로 채택했던 복지 전략인데 여기는 앞에서 또 줄친 거 그대로 칩니다. 효율성 추구의 제2의 길은 신자유주의와 형평성 추구인 제1의 길은 복지의 길, 사회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포함한 이런 정책의 길을 제3의 길, 이에 대한 이론 기초를 사회투자국가가 적혀있는 책을 안토니 기든스의 저서 제3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 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간 얼굴을 한 시장경제를 제2의 길은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얼굴도 강조했던 이런 특징을 바로 여기 나오는 제3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또 똑같이 줄을 그어봅니다. 거기 보면은 줄로 보면은 여기 생산적 복지, 적극적 복지,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또 그런가 하면 의식의 전환, 또 그런가 하면 누구나 다 힘을 합치는 공동부담으로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 민간부문의 제3세대까지 모두가 복지공급의 주체로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제3의 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복지국가의 발달이론 우리는 사회정책 이론과 더불어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복지국가의 발달 이론에는 산업화 이론도 있고 독점 자본 이론도 있고 다원주의 정치 이론이라고는 이익집단 정치 이론도 있고 국가 중심 이론도 있고 뭐 등등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핵심을 본다면 산업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란 또는 사회정책이란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욕구에 대해 그 해결책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사회정책이고 복지국가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산업화에 수반된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복지국가다, 사회정책이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어떤 종교적,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져서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마치 약속이 난 듯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해결책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그것을 수렴이론이라고도 한다. 수렴이론. 그러면 이념과는 관계없이 여기 때문에 탈이데올로기 이론, 탈이데올로기 이론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산업화 이론, 산업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독점 자본 이론은 사실은 독점 자본이란 우리가 시장 경제에 바람직한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 잘못 오염되게 되면 독과점이라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빈부격차의 심화, 양극화라든지 독점 자본의 등장이라든지 또 공공재 생산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독점 자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 또는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정책이고 복지국가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독점 자본 이론입니다.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우리가 이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권력자원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회민주주의 이론, 권력자원 이론은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 끝에 노동이 쟁취한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투쟁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 뭐부터 따져요?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선거권의 노동계급으로 확대. 19세기 차티스트 운동. 들어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의 등장. 또 이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의 집권. 중앙집권적 노조. 우익정당의 약화와 좌익정당의 등장. 또 그런가 하면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이런 분열의 약화. 이런 등등이 바로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의 사례가 되겠다. 바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복지국가이고 그들이 만드는 사회의 운영을 바로 사회정책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이 사회민주주의 이론, 권력자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익집단 정치이론. 이익집단 정치이론이라는 것은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다. 그래서 각종 이익집단 정치의 산물로 복지국가를 정의하는 것을 그 다원주의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익집단 정치 이론은 다른 말로 다원주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다원주의란 말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봐주시고, 근데 문제는 여기 3번 정도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이론을 말하면 상대적으로 산업화 이론이나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복지국가를 사회적 불이익 집단의 이익에 반영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익집단 정치 이론은 이익집단이란 본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자기들 집단만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결사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을 놔두고 다른 불이익 집단이라고 해서 다른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소위 에너지를 소비하겠는가 하는 의심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 집단은 정치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익 집단 정치 이론, 다원주의 이론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테마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국가 중심 이론이 되겠어요. 국가 중심 이론. 보통 우리가 복지 관련 이론이나 정책이나 복지국가를 설명할 때에는 다 약자를 위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힘없는 사람을 위한 이렇게 해서 그를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전개하는데 국가 중심 이론은 그게 아니에요. 이 국가 중심 이론은 공급 중심 이론이에요. 공급 중심의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산업화 이론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간에 거의 같은 방향으로 사회정책이 마치 약속이 난 듯이 모여들듯이 비슷하게 정책이 만들어지더라. 2년간 관련 없이 탈이데올로기 이론이자 수렴 이론이 있는데 아니다. 설사 나라마다 비슷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나라마다 그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더라. 문제는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정책은 누가 만들어? 그 국가의 엘리트 집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위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수요를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먼저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국가의 가치관이나 국가 소수 엘리트들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먼저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급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한 이론이 국가 중심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경 지식 보시되 국가 중심 이론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의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로서 나라마다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해도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마다 그에 대한 대응, 나라마다 나타나는 복지국가의 모습이나 사회정책의 모습은 다 다르더라. 라고 해서 공급자 측면에서 복지국가에 접근하는, 공급자 측면에서 사회정책에 접근하는 이런 이론을 국가중심 이론이라 하고, 우리는 이때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앙정부, 그중에 법제처, 그중에 행정고시 합격자들에 의해서 바로 이런 복지국가의 양상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지국가론, 이제 3학점짜리 하지요. 복지국가론을 마감 짓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모형, 복지국가의 모형을 가지고 제목은 사회복지 모형이라고 했습니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